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겠지. 습관은 쉽게 안 바뀌니까 그냥 두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과 혈관을 10년 빨리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건강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가른 것이 병원비나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70세에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셨지만 또 다른 분은 같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평생 유지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히 줄어드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최신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적절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80세에도 근육의 70% 이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은 60대 중반부터 근육의 절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주류 논문에서는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으면 근육 손실 위험이 2배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엉뚱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주 발끝을 들썩이는 사람은 의외로 다리 근육이 잘 유지된다고 보고했죠.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아직 학계에서도 완전한 합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노후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내 몸을 살리는 습관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바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과 혈관을 살려주는 좋은 습관. 둘째, 10년을 빼앗아가는 위험한 나쁜 습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4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지금 당장 끊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을 알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와 최신 연구가 함께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목소리와 경험이 모여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회복은 즉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년, 아니 20년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허리를 두드리며 오늘 또 몸이 무겁네 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단 5분, 짧은 스트레칭만으로 그 무거움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몸은 밤새도록 누워 있으면서 관절과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 멈춘 시계가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바로 이 굳은 몸을 풀어주어 하루의 첫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주류 연구에서는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은 3개월 만에 다리 근육 힘이 평균 12%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약을 더하지 않고 오직 움직임만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으며 스트레칭을 한 사람은 단순히 실내에서 스트레칭만 한 사람보다 우울감이 2배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햇볕과 움직임이 만나면서 뇌의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몸만 풀린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아침 스트레칭보다 저녁 걷기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육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부상 위험이 적고 효과도 오래 간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핵심은 움직임을 생활화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눈을 뜨고 바로 휴대폰을 집어드시나요? 아니면 창가로 다가가 천천히 몸을 늘려보시나요? 작은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허벅지 힘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에 무릎이 뻣뻣해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통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단 5분, 침대 옆에서 발끝 당기기, 팔 위로 뻗기, 허리 옆 굽히기. 3가지 동작뿐이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계단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밤새 쌓인 노폐물이 밀려나가고 뇌로 가는 혈류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습관화한 분들은 종종 머리가 맑아졌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아침 스트레칭은 낙상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굳어 있을 때 갑자기 움직이면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깨우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작은 습관이 넘어짐을 막아 큰 부상을 예방하는 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몸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5분을 투자해 10년을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2 팔을 위로 뻗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근육은 깨어나고 하루의 첫 발걸음은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10년 후에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먼저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떠올리십니다. 어떤 분은 차가운 물 1컵을 벌컥 마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의외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따뜻한 물 1잔입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이 작은 선택이 노후의 건강을 10년 이상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밤새 우리 몸은 숨쉬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을 잃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직후 혈액은 마치 농도가 짙어진 잼처럼 끈적해집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1잔 마셔주면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고 간과 신장이 밤새 모아둔 노폐물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주류 의학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1컵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액순환 속도가 평균 18%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뇌와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달라집니다. 곧바로 기운이 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엉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뜨거운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물을 피하고 심지어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연구자들은 이 습관이 장의 움직임을 자극해 노년의 변비를 크게 줄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물이지만 온도 하나가 몸 전체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물의 온도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지근해도 상관없고 심지어 차가워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500mg 이상 꾸준히 마시는 것이라는 의견이지요. 반면 또 다른 학자는 따뜻한 물이야말로 위와 장을 자극해 혈관까지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내 혈관을 열어주었는가, 아니면 더 막히게 두었는가? 저는 실제 환자 사례를 떠올립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커피만 드셨습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지요. 그분은 늘 두통과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커피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보시라고요. 단 일주일 만에 환자분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요. 이것은 약이 아닌 단순한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변비 때문에 매번 약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약이 필요 없게 되었지요. 이렇게 사소한 습관이 몸을 회복시킵니다. 따뜻한 물의 또 다른 효과는 낙상 예방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탈수가 심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져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이 혈액을 안정시켜 어지럼증을 줄여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넘어짐이라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차가운 커피잔을 먼저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잔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그 선택 하나가 뇌혈관과 근육을 살리고 독립적인 10년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는 부탁드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노후 건강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에 어떤 음식을 올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빵과 잼 혹은 국물만 드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은 대충 따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바로 이때 근육은 조용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채워 넣는 습관이야말로 노후 근육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 몸은 단백질을 쓰면서 회복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새로운 공급이 없으면 근육은 스스로를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육 단백질 분해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주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100칼로리 이상 섭취한 노인은 1년 동안 하지 근육량 감소가 평균 40% 줄어들었다. 단백질을 채운 사람과 채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불과 몇 년 뒤 계단을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납니다. 조금은 엉뚱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달걀 흰자와 두부 한 조각을 매일 아침 먹은 그룹과 시리얼과 우유만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단백질을 보충한 그룹은 단 8주 만에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두꺼워졌습니다. 반대로 시리얼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백질의 힘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영양학자는 아침 단백질보다 하루 전체 단백질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야 근육 합성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저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국물만 드셨습니다. 밥은 입맛이 없어요. 그냥 된장국만 먹습니다. 그런데 점점 허벅지 힘이 약해져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달걀 흰자 하나, 두부 작은 조각, 우유 한 잔. 단 3가지였지요. 3개월 뒤 그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68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과일만 드셨습니다. 몸에는 좋지만 근육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과일은 그대로 드시되 그 위에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곁들이라고 했지요. 단백질이 보강되자 몇 달 뒤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면역도 지켜줍니다. 아침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 위험을 낮추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감염에도 강해집니다.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병원에 눕는 것이지요. 아침 단백질은 바로 그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 위에 단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한 끼가 여러분의 근육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달걀 흰자 하나, 두부 한 조각, 우유 반 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백질은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으면 80세에도 스스로 일어나 걷는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피부가 검게 탈까봐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서 햇볕을 피합니다. 하지만 단 10분의 햇볕이 근육과 뼈, 그리고 마음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햇볕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비타민 D라는 특별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힘을 공급합니다. 부족하면 다리가 쉽게 풀리고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주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 이 한 문장만 봐도 햇볕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햇볕이 부족한 겨울에 우울증과 근육 약화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햇볕 부족, 비타민 D 부족, 근육 약화 플러스 기분 저하라는 연결고리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햇볕을 더 쬐는 그룹은 단순히 뼈가 튼튼해진 것뿐 아니라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볕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밝혀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보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게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지요. 반대로 자연 햇볕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가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균형입니다. 무리하게 햇볕을 오래 쬐어 피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매일 조금씩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햇볕을 거의 쬐지 않았지요. 어느 날 작은 부딪힘에도 갈비뼈가 금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전 집 앞마당에서 단 10분 동안 햇볕을 쬐라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의 뼈 밀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몸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70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아침 스트레칭 후 창가에서 햇볕을 쬐는 습관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통증이 덜하고 아침이 상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햇볕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회복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몸에 빛을 선물했는가? 햇볕은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스스로 차단하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부터는 부탁드립니다. 아침 산책을 나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가에서 10분, 발코니에서 10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굴과 팔에 가볍게 빛을 쬐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근육은 힘을 얻고 뼈는 단단해지며 마음은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햇볕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내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볕을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무엇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과자 몇 입, 허전해서 라면 반 그릇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늦은 밤 간식이 근육과 혈관을 10년 빨리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먹는 음식은 낮에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낮에는 에너지를 바로 쓰기 때문에 혈당이 금세 소모되지만 밤에는 몸이 쉬는 시간이라 소모가 적습니다. 결국 당분과 기름기가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며 혈당 스파이크와 중성지방 축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근육은 회복하지 못하고 혈관은 조용히 손상됩니다. 주류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에 간식을 먹는 사람은 근육 회복 속도가 30% 이상 늦어지고 다음날 피로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와 대사를 계속 돌리다 보니 근육을 재생할 여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조금은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늦은 밤에 간식으로 과일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낮에는 건강식으로 통하던 과일도 밤에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좋은 음식도 시간에 따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소량의 단백질 간식은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는 밤에는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기관을 쉬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개인의 몸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다수 노인에게 늦은 밤 간식은 득보다 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라면 반 봉지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습관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라면을 끊는 대신 잠이 오지 않을 땐 따뜻한 차와 책 읽기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었고 근육도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69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과자를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간식을 끊고 대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반년 후 혈관 상태가 호전되었고 뇌 MRI에서도 개선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근육을 쉬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늦은 밤 간식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오늘 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탁드립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시고 입이 허전하면 방울토마토 2-3개 정도로 끝내보세요. 단순하지만 이 작은 결심이 혈관을 살리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늦은 밤 간식은 달콤한 위로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건강을 빼앗는 적입니다. 오늘 밤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TV 보면서 2-3시간쯤은 괜찮겠지. 식사 후 잠깐만 앉아있지 라고 말하지만 그 잠깐이 쌓이면 하루 절반 이상을 꼼짝 않고 보내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노후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앉아있는 동안 근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동이 꺼진 자동차처럼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다리 근육은 서서히 힘을 잃고 혈관은 점점 굳어집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근육 손실 위험이 2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운동을 따로 해도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그 운동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팀은 TV를 보면서 30분마다 일어나 1분만 걸은 사람은 그대로 앉아있던 사람보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근육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오래 앉았느냐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총 운동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 근육 손실은 여전히 진행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실제 환자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은 드라마를 보며 하루 6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뻐근하다가 점점 허벅지 힘이 줄어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걸으세요.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2개월 만에 허벅지 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70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대부분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정맥류가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며 1분간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후 다리 부종은 거의 사라지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는가? 내 다리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생활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규칙을 세워보세요.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전화 통화를 할 땐 반드시 서서 하기. 물 마실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앉아있는 시간이 줄고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은 편안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건강을 빼앗는 함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의자에서 자주 일어나 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다리 힘을 10년 더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약 서랍이 넘쳐나지 않으신가요? 두통약, 소화제, 수면제, 진통제.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매일 약에 의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근육과 신경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의사가 주는 거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통증을 잠시 가라앉히는 동안 다른 장기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특히 진통제와 수면제는 근육과 뼈, 그리고 뇌신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류 연구에 따르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노인은 근육 손실 위험이 20%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통증을 줄여 움직임을 막는 것이 원인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몸을 덜 쓰게 되고 결국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조금은 엉뚱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는 노인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낮고 밤중에 자주 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이 잠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자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잠을 빼앗는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물론 학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통증을 참다가 움직임을 못하면 근육이 더 손상된다. 따라서 적절히 약을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는 약은 최후의 수단일 뿐 생활 습관 교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균형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습관적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데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3번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통증은 덜했지만 점점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약을 줄이는 대신 온찜질과 가벼운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2달 뒤 약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근육 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70세 남성 환자분은 잠이 안 온다며 수면제를 수년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늘 졸리고 기억력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약 대신 밤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짧은 명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몇 주 뒤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는 말은 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내 몸을 살리는 약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약 때문에 더 약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약 서랍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필요 없는 약, 오래된 약은 정리하세요. 그리고 습관처럼 손이 가는 약 대신 생활 습관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따뜻한 물,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약입니다. 약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약에 기대는 습관을 줄이고 스스로 몸을 살리는 습관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근육과 뇌, 혈관을 10년 더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차 한 잔, 국물 몇 숟가락이면 충분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은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노후 습관입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속 수분은 이미 부족한데 신호가 약해져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은 끈적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작은 활동에도 숨이 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노인은 근육 손실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이 부족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10년의 건강 차이로 이어집니다. 조금은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팀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노인은 피부 주름이 늦게 생기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물이 단순히 갈증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을 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학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부담을 받는다라는 우려가 있지요. 또 어떤 학자는 커피와 차도 수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 종일 커피만 드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식사 전마다 작은 물잔 하나를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단 3주 만에 쥐가 줄고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75세 남성 환자분은 나는 국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만성 탈수 상태였습니다. 국물 속 염분이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킨 것이죠. 제가 권한 건 국 대신 순수한 물 2컵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후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오늘 내 몸을 적셔 주었는가? 아니면 그냥 말라가도록 두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규칙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전 물잔 하나, 오후 졸릴 때 물 한 잔, 잠자기 전 작은 물잔 하나. 이 4번만 지켜도 하루 1리터 이상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근육과 혈관을 10년 빨리 늙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오늘부터는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물을 챙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10년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70대 후반 혹은 80대가 되었을 때 나 자신을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계단을 가볍게 오르며 손주 손을 잡고 웃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차이를 만든 건 병원비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노후의 길이 딱 2갈래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습관을 쌓아온 길, 다른 하나는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한 길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 8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단백질이 들어간 아침을 챙기고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었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작은 노력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나이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직도 장을 보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게 가볍습니다. 반면 또 다른 77세 남성 환자분은 달랐습니다. 늦은 밤 간식을 즐기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존했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운명이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더디며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주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지킨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8년 이상 독립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8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손주와 함께할 시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는 유전은 30%, 습관은 70%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확인한 건 분명했습니다. 습관을 바꾼 분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10년 뒤 웃으며 걸을 길인가?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길인가? 이 질문은 결코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라도 길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반드시 우리 몸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반드시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선택은 매일 반복되지만 결과는 10년 뒤 한눈에 드러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붙잡을 힘이 있습니다. 비록 작고 느리더라도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에도 스스로 일어나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 손주를 맞이하는 나 자신을요. 그 모습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낼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습관을 바꾸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70세가 넘었는데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의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류 연구 결과 70세 이후라도 생활 습관을 교정한 노인은 근육량을 평균 10% 이상 회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조금은 엉뚱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80세 노인들이 12주 동안 아침 스트레칭과 단백질 아침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젊은 층 못지않게 빨라졌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나이는 숫자일 뿐 습관이 진짜 나이를 결정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물론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이가 들면 회복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습관은 언제든 몸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집 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다시 동네 시장까지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다시 열렸어요. 그 말에 저 역시 울컥했습니다. 또 한 분은 72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늘 나는 변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결심 하나, 밤 늦은 간식을 끊고 물을 더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눈빛은 누구보다 젊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늦었을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내일 웃습니다. 좋은 습관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관계까지 지켜줍니다. 가족에게 덜 의지하게 되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스스로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노후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단백질 아침을 챙기고 그렇게 쌓인 날들이 결국 여러분을 더 젊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결코 늦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지키는 좋은 습관 4가지와 반드시 끊어야 할 위험한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아침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단백질이 담긴 아침 식사, 짧은 햇볕 쬐기. 이 4가지는 특별한 돈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근육과 혈관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늦은 밤 간식, 오래 앉아있기,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이 4가지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10년 후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고 삶의 독립성을 빼앗습니다. 주류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습관이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습관으로 젊음을 지킬 것인가? 나쁜 습관으로 시간을 잃을 것인가?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남아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늘 밤 간식을 끊는 것, 혹은 내일 햇볕 아래 10분 걷는 것. 그 작은 시작이 1년 뒤,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저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습관 중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기로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배워가고 함께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우리는 분명히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가슴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병원비나 치매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숙한 공포는 바로 독립을 잃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 한 칸도 오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자존심과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60세 이후 매 10년마다 평균 근육의 80%가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즉,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걸으시더라도 70세, 80세에는 계단 한 층 오르는 것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단 3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80세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너무 익숙해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근육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균형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영상 후반에서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흔하지만 과소평가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 라며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데 단순한 식탁의 선택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음식은 더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밥상에는 늘 올라왔던 재료인데요. 현대 연구에서도 뇌혈관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직접적인 효과냐 아니면 부수적인 영향이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지고 계단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 생활을 지켜주는 3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앉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는 숨을 쉬는 것까지 근육의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60세를 전후로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시계처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 세포의 기초 벽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연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보행 속도가 빠르고 균형 능력이 뛰어나며 골절 위험도 낮았습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몸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공급원은 바로 콩류, 두부, 생선, 계란, 살코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만 떠올립니다. 물론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하지만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쉽고 혈관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혈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연구에서 매일 두부를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동일 연령대 다른 그룹보다 허벅지 근육량이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의 양 때문만이 아니라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근육세포의 대사를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음식이 사실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열쇠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균형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되 고기만 편중하지 말고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다양한 공급원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 식탁에는 어떤 단백질이 올라와 있었나요? 혹시 김치와 밥만 드시고 단백질은 건너뛰진 않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편해서 요리하기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뒤에 보행 능력을 좌우한다면 여전히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일정하게 드시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세 끼가 모두 근육을 위한 건축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음식의 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회복시키며 몸 전체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균형과 다양성이 필수입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려보십시오. 점심에는 생선을, 저녁에는 계란을 곁들이십시오. 그렇게 단백질의 종류를 바꿔가며 드시면 80세가 되어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릴 힘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기초 벽돌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의학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자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이 줄지 않는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보다 더 먹어야 한다. 실제로 여러 국제 연구에서 하루 체중 1kg당 1.6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이 근육량과 보행 능력을 더 잘 유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체중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70kg 이상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먹다가는 신장이 감당하지 못한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 특히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잉 단백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단백질 제한이 치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단백질의 양을 늘리되 원천을 바꾸는 겁니다. 붉은 고기만 고집하지 말고 두부, 콩, 생선, 달걀처럼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섞어 드시는 겁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2, 3번, 나머지는 식물성과 어패류로 보충한다면 신장 부담은 줄이고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대학에서는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고기를 중심으로 한 그룹, 콩과 생선을 중심으로 한 그룹, 그리고 다양한 공급원을 섞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5년 후 근육 유지와 신장 기능을 동시에 지킨 그룹은 세 번째, 즉 균형 잡힌 섭취 그룹이었습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드신 단백질은 어떤 종류였습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도 같은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단백질이 늘 같은 패턴이라면 근육은 잠시 지켜낼 수 있어도 신장은 조용히 지쳐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씩 바꿔주면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은 흡수율입니다. 예를 들어도 두부와 계란은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일부 붉은 고기는 지방이 많아 흡수가 더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육에 전달되는 실제 단백질 양이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고령자는 단백질 보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식이 최선이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죠. 어떤 게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식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상태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고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지만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양과 출처와 타이밍의 균형이 미래의 독립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밥상 위에 있는 한 조각 두부, 한 토막 생선, 한 알의 계란이 10년 뒤 계단을 오르는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 생각이 근육을 더 빨리 빼앗아 가는 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대하는 눈을 바꾸어 보십시오. 많이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균형 있게, 꾸준히 먹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음식이 가진 숨은 비밀이며 여러분의 독립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사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넘어짐, 즉 낙상 사고입니다. 집 안 화장실, 부엌, 계단에서 순간의 균형 상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독립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외로 평범한 두 번째 음식이 낙상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도 있고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시래기 같은 전통 식재료도 포함됩니다. 왜 이 음식이 중요한 걸까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그 근육이 제 역할을 하려면 뼈가 단단해야 합니다. 뼈와 근육은 마치 기둥과 줄처럼 서로를 지탱합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을 뼛속으로 밀어넣는 열쇠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핀란드에서는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유제품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섭취한 그룹은 3년 동안 낙상 사고가 무려 47% 감소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도 뼈가 버텨주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학자들의 논쟁은 이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얻는 칼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뼈를 지키려다 혈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 경고, 믿어야 할까요? 정답은 균형과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보충제만 의존하기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멸치 한 줌, 구운 연어 한 토막, 햇볕을 쬐은 시래기 나물 한 접시. 이 모든 것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햇볕을 20분만 쬐어도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수사적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셨나요? 아니면 밥과 김치, 국으로만 끼니를 때우셨나요? 만약 후자라면 넘어짐의 위험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뼈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일본의 장수마을인 오키나와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작은 멸치를 넣은 미소국을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만든 차이 아닐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다릅니다. 우유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있고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두유나 녹황색 채소, 참깨 같은 대체식품도 훌륭한 보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뼈와 근육을 위한 음식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음식은 근육을 지켜주는 보조 기둥과도 같습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지켜주며 결국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독립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면 오늘 식탁에 작은 멸치 한 줌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독립은 그렇게 소소한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떠올릴 때 흔히 우유나 치즈 같은 서양식 식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영양소들을 섭취해 왔습니다. 바로 멸치, 시래기, 콩 제품, 발효 음식 같은 전통 식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옛날 시골 어르신들의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끈한 보리밥 위에 멸치볶음, 구수한 시래기국, 간장에 절인 두부 한 조각.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모든 영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멸치에서 칼슘을, 시래기에서 비타민 K와 섬유질을, 두부에서 단백질과 미네랄을 얻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려시대 의학서인 향약집 성방에는 시래기와 멸치를 함께 먹으면 뼈가 단단해지고 허약함이 사라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학이란 개념조차 없었지만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이미 그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북의 한 대학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시래기나 멸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평균 12%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의 밥상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논쟁은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제품이 가장 확실한 칼슘 공급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아시아인의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어 유제품이 오히려 소화장애와 불편을 일으킨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답일 겁니다. 서양인의 뼈를 지킨 것은 우유였을지 몰라도 우리 조상들의 뼈를 지켜준 것은 멸치와 채소였으니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멸치 좀 먹어라, 뼈 튼튼해진다 라고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단순한 옛날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어르신들 밥상에는 빠짐없이 이 재료들이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 일본의 나가노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입니다. 그곳 노인들의 식단을 보면 된장국에 멸치를 넣고 여름에는 햇볕에 말린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그 결과 90세 이상에서도 지팡이 없이 걷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의학의 힘이 아니라 음식 문화가 만든 건강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건강은 반드시 값비싼 보충제나 최신 유행 식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만 소중한 전통 식탁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점심에 멸치볶음을 올려보십시오. 저녁에는 시래기국을, 아침에는 두부를 곁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쌓아 올리면 10년 뒤에도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음식의 가치는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온 지혜이며 장수마을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밥상 위에 그 전통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독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근육과 뼈를 지키는 음식이 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뇌와 혈관입니다. 몸이 튼튼해도 뇌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결국 독립은 무너집니다. 걷는 힘, 말하는 힘, 생각하는 힘, 모두 뇌혈관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을 지켜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전통 식단에 늘 올라왔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을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막는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뇌 건강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은 알츠하이머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단순한 음식 선택이 뇌혈관과 기억력을 동시에 지켜준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어촌 마을에서는 이 음식을 약이 되는 밥상이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고등어 구이 한 토막, 꽁치 조림 한 접시, 정어리 젓갈. 당시에는 오메가3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지만 어르신들은 경험적으로 이 음식이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학계의 논쟁은 이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먹는 것과 보충제를 먹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죠.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음식 속의 오메가3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작용하지만 보충제는 그 균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자연식이 가진 복합적 조화가 보충제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등푸른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혹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질이 귀찮다는 이유로 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작은 회피가 사실은 뇌혈관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생선을 튀기면 오메가3의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반대로 구이, 조림, 찜 같은 조리법은 영양을 잘 보존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뇌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연구에서는 생선을 구워 먹는 그룹이 튀겨 먹는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조리법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 음식은 뇌혈관의 열쇠입니다. 근육과 뼈를 지켜도 뇌혈관이 무너지면 독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밥상에 올리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80세 이후에도 또렷한 기억과 가벼운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이 10년 뒤의 뇌를 바꿉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독립을 지켜줄 세 번째 음식의 시작입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이미 많은 연구에서 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가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가 과장되었다거나 보충제와 음식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오메가3 캡슐을 매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뇌졸중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생선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한 생활 습관이 효과의 원인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충제와 음식은 다르다. 생선은 단순히 오메가3만이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이 함께 작용한다. 그 복합적 효과가 혈관과 뇌의 변화를 일으킨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25%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자연식과 보충제의 차이가 논쟁의 핵심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네덜란드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정어리와 빵을 함께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이 마을의 혈관 건강을 분석했더니 같은 연령대 다른 지역보다 혈관 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학자들은 단순히 생선을 먹어서가 아니라 식단 전체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효과의 주인공은 생선일까요? 아니면 전체 식습관일까요? 또 하나의 논쟁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오메가3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갈리니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쟁이 있다는 건 아직 완전한 결론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험과 역사, 다수의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메가3의 모든 효과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꾸준히 생선을 섭취한 장수마을과 건강한 노인들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두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니 굳이 안 먹는다와 큰 해가 없으니 꾸준히 먹어본다. 만약
독립과 기억력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거의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어르신들 식탁에는 아직도 기름진 고기, 소금기 많은 반찬이 많습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은 손질이 번거롭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멀리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논쟁을 떠나 단백질과 오메가3가 부족한 식단은 결국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등푸른 생선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과학적 논란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 지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를 올리는 선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뒤 스스로 걸어나갈 힘과 기억을 지켜주는 투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근육과 뼈, 그리고 뇌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음식을 더하는 길, 또 하나는 나쁜 음식을 빼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쁜 음식을 오히려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공식품과 흰빵, 달콤한 시리얼입니다. 익숙하시죠?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편하고 씹기 좋고 속도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설탕입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와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듯 보이지만 곧 급격히 떨어지면서 무기력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근육세포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서서히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흰빵과 가당 시리얼을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20% 빨랐습니다. 혈관도 더 좁아지고 치매 위험도 높았습니다. 단순히 아침 한 끼가 10년 뒤 독립생활을 위협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논쟁은 존재합니다.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뇌와 몸의 에너지원이다. 과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과 정제 탄수화물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어느 쪽 말이 옳을까요? 사실 정답은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금세 졸음과 피로가 몰려온 경험, 혹은 흰빵으로 끼니를 뜨고 금방 배가 고파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몸이 곧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흰빵 한 조각과 달콤한 음료로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은 편하고 맛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근육과 혈관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적일 수 있습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 달콤한 시리얼 대신 귀리, 보리죽, 삶은 고구마를 선택해 보십시오. 단순히 혈당을 천천히 올려줄 뿐 아니라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오래가니 과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조합입니다.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빵과 달걀,
귀리죽에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한 끼가 근육과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가공식품과 흰빵, 단 음식은 사실상 독립을 빼앗는 조용한 적입니다. 오늘 당장은 편하고 맛있어 보여도 내일의 계단 오르는 힘과 10년 뒤의 기억력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바꾸면 아침 식탁이 곧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빵과 설탕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과 혈관을 지켜줄 곡물과 단백질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한 끼가 여러분의 독립을 결정짓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침 식탁에 숨어있는 위험, 흰빵과 단 음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음식 속에 근육을 약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공통된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나치게 정제되었다는 점입니다. 흰쌀, 흰빵, 가공된 면류. 보기에는 깨끗하고 부드럽지만 곡물의 껍질과 섬유질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영양은 줄고 흡수 속도만 빨라져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 결국 근육세포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둘째, 과도한 염분과 당분입니다. 가공햄, 소시지, 절임 반찬, 단 음료. 짭짤하고 달콤해서 입에는 즐겁지만 혈관에는 독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설탕은 염증 반응을 촉진해 동맥경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의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조사했을 때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18% 빨랐다는 것입니다. 셋째, 숨은 지방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크림이 가득한 빵, 가공 간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혈관 속에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작은 과자 한 봉지, 튀김 몇 조각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독립을 빼앗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적당량의 설탕이나 소금은 괜찮다, 문제는 과잉이다 라는 주장과 노화된 몸에서는 적당량조차도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 몸의 현실입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다면 소금 한 숟가락이 과한 것이고 이미 혈당이 높다면 단 한 잔의 달콤한 음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어떤 음식이 채워져 있나요? 혹시 햄, 소시지, 단 음료가 기본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음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혈관을 좁히고 근육을 약하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공통점을 알면 해결책도 단순해집니다. 정제된 곡물 대신 현미와 보리, 가공 햄 대신 생선과 두부, 단 음료 대신 물과 차로 바꾸면 됩니다. 염분과 당분, 나쁜 지방을 줄이는 작은 선택이 곧 독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가공식품보다 제철 채소와 잡곡을 먹어왔습니다. 연구팀이 이 마을의 80세 이상 노인을 조사했을 때 같은 연령대 도시 노인보다 근육량과 혈관 건강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음식의 차이가 곧 독립의 차이가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정제, 과잉, 숨은 지방,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치고 결국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장을 볼 때, 냉장고를 채울 때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속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독립을 빼앗는 적을 계속 품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정리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음식들, 단백질을 채워주는 첫 번째 음식,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두 번째 음식, 뇌혈관을 맑게 해주는 세 번째 음식, 모두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이란 단순히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힘,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힘, 스스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병원비보다도, 심지어 병보다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삶의 품격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 수술을 받고도 스스로 회복하려 애쓰며 걷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낙상 후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됐다며 스스로를 놓아버리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선택과 마음가짐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독립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우울증과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단순히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독립이 곧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과의 유대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의존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답은 둘 다 아닐까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자녀가 매일 곁을 지켜야만 하는 삶, 아니면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9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여전히 스스로 밥을 짓고 마을 모임에 참석합니다. 연구팀이 그 이유를 묻자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걷게 한다. 단순한 대답 같지만 사실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습관, 오늘의 밥상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키고 뇌혈관을 맑게 하는 작은 실천이 쌓여야만 내일도 10년 뒤에도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독립 생활의 의미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가족의 안심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고 사랑이고 삶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밥상에 올린 그 작은 한 조각이 내일의 독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도 스스로 걷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저녁 식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당신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여전히 시장을 걸어 다니며 친구와 담소를 나눕니다. 또 어떤 분은 집 안에만 머물며 의자에 앉아 자녀가 가져다 주는 밥을 받아 드십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밥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75세에도 보행 속도가 빠르고 계단을 오르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60대부터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은 사람은 70세가 되기도 전에 낙상과 골절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도 불과 10년 만에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연구팀은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단백질, 칼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독립생활을 유지한 비율이 68%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 영양소들이 부족한 그룹은 겨우 32%만이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걷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결정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학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음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운동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먼저 먹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음식은 모든 건강 습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한 끼가 단순히 오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10년 후를 위한 것입니까? 만약 내일의 나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밥상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80세가 넘어도 직접 밭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된장국,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와 나물. 화려하지 않지만 10년, 20년 쌓인 결과는 눈부십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고 여전히 스스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도시의 어르신들 중에는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70대 초반에 이미 근육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과 선택의 차이가 독립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 그리고 그 내일이 쌓여 10년 뒤의 독립을 결정한다. 작은 한 숟가락이, 작은 한 접시가 결국 계단을 오르는 힘이 되고 손줄을 안아 줄 힘이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바꾼 식습관이 10년 뒤의 당신을, 20년 뒤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식탁이 미래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10년 뒤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칼슘, 오메가3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가장 값진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음식을 통해 어떻게 80세 이후에도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육을 살려주는 단백질,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칼슘과 비타민 D, 뇌혈관을 맑게 해주는 오메가3, 그리고 반대로 매일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과 단 음식, 정제된 곡물이 우리의 독립을 조용히 빼앗아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보약도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식탁에 있었습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근육을 지켜주고 작은 한 조각이 뼈를 살려주며 작은 한 접시가 뇌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무심코 고른 가공식품 한 조각이 내일의 계단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힘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두부와 생선을 꾸준히 챙기며 80세에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십니다. 또 어떤 분은 60세에 이미 포기하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다 70세에 근육이 크게 줄어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차이는 매일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소에는 늦출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큽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쇠의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독립을 지키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를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 가공식품 대신 통곡물과 나물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 당신의 독립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